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해군절 행사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남측을 향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처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딸 김주애도 100여일 만에 공식 석상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해외 체류하는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하며 코로나19 이후 봉쇄된 국경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모두에 말했던 이 깡패 우두머리라는 이 말,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어떤 의도, 어떤 이유라고 좀 듣고 계십니까? 예, 북한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의 예. 여러 가지 합의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 회의의 여러 가지 지금 합의는 특히 이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건 북한의 비핵화를 정확하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공격 또는 핵능력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한미일의 어떤 연합훈련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북한의 어떤 방어적 대응과 반응이 한미일을 깡패 우두머리라는 식으로 매도하면서 네. 한미일이 북한의 어떤 이 정당한 핵 개발을 마치 이 무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북한이 이 남한을 지칭하는 용어를 남조선, 대한민국을 좀 혼용해서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라고 직접 지칭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예,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남조선으로 쓰다가 김여정부터 이제 네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하기 시작했고 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이건 아마 북한이 전략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남 전략의 어떤 근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자신들의 어떤 대남 전략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적 의도가 상당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결국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네. 남북 관계를 단절했고 한국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 단절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전술적으로 남북 관계 어떤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남북 관계 단절을 지속한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전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해군 사령부 방문에서 딸 김주애도 함께 동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100일여 정도만인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의도적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선전선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과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 김주애를 거기에 참여시켰다는 건 당연히 의도된 연출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의도된 연출의 핵심은 결국 북한은 4대 세습을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기정사실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일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북한은 대를 이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북한 인력 300여 명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귀국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실상의 이제 국경 개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국경 개방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국경 개방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네. 북한이 이제 국경 개방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와 있다. 그래서 완전한 국경 개방은 사실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의 지금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고 북한의 인력이 단둥에서 신의주로 약 300여 명이 이제 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지금
이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이 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이제 국경을 좀 더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자꾸 이제 점진적으로 이 국경 개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북한 내부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국경 봉쇄 이후에 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경 개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뭐 괜찮아져서라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걸까요? 코로나19 상황도 북한에서는 과도한 위협,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이 북한 내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총살까지 하는 식의 어떤 강력한 단속을 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국제사회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갔고 이 코로나의 위험이라는 게 상당히 과장돼 있고 우리가 코로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거의 뭐 그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 보건 의료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 코로나19의 어떤 공포심이 좀 더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경 개방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개방 모습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개방은 아니고 좀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또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북한 뭐 다 아시다시피 보건 의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적 개방을 지금 선택하지 않고 순차적 개방을 하는 건 네. 그만큼 북한 내부에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이 북한 예. 국적자들이 북한 내부로 들어오고 네. 이들을 또 일정 기간 격리해서 이제 사회로 내보내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위험을 완화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아마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북한의 노동자나 뭐 유학생, 외교관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던 인원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 인원들이 먼저 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예. 그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외교관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7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거의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외교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네. 뭐 노동자들도 정기적으로 북한 자기 가족을 만나러 이제 북한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계속 중국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도 당연히 유학이 끝나고 북한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아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랫동안 한 3년 7개월 최대 3년 7개월을 네. 예. 중국 내에서 체류했던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외교관들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 국경을 개방했기 때문에 뭐 제3국에서 탈북한 이제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우려 요인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 북한 인권 단체들이 네. 지금 최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해서 네. 정부에서 중국 내에 억류돼 있는 구금돼 있는 탈북자들이 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얘기를 했고 네. 뭐 통일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께서도 직접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에 탈북자들 뭐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내에 억류돼 있는 구금돼 있는 탈북자들이 거의 한 2,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수용 시설도 상당히 이제 확장된 것으로 국내 인권 단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개방되면 당연히 지금 중국 내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이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건 뭐 지금 그 현실적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에게 송환 중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유엔을 통해서도 중국에 억류돼 있는 구금돼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북한 내로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 이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유엔이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개방되면 중국과의 어떤 밀무역 같은 것이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그 북중 국경이 이제 예. 개방이 되면 그동안 북중 간에 뭐 밀무역도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밀무역이 그 조중 국경 거의 뭐 전역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중 국경이 막히면서 네.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시장을 통해서 생활을 한 이 북한의 어떤 서민들,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도시민들이 네.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5년 평균 아사자보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아사자가 240명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 얘기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식량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북중 국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 국경에서 밀무역이 좀 확산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북한 내의 경제 상황도 일정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좀 완화됐고 그다음에 지금의 북한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국경 개방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보시기에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개방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좀 걸릴 거라 보세요? 아마 그 완전 개방이 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이건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 조중 간의 무역량은 코로나19 이전에 한 85%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 간의 무역은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네. 지금 북한 국적자가 북한으로 이제 들어오는 송환하는 이런 개방은 이루어졌고 네. 예. 이제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이 북중 간에 교역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가라든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 북중 간 교역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면적 어떤 개방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참가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뭐 김여정 부부장 등등도 초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들도 함께 지금 중국에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예. 김여정이나 최용해가 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영남과 김여정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이 그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평화 공세를 벌였던 그렇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여정과 김영남이 대표단으로 오면서 대화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언제든지 중국하고 뭐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 대화의 어떤 매개로 활용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김여정이 아마 단장으로 가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용해는 이 북한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최용해든 아니면 내각의 체육 책임자든 체육위원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대표단 단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을 북한은 어떤 대화 국제사회와 대화의 어떤 계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이유는
북한도 지금 대외적으로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경 봉쇄를 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스포츠 교류나 이런 것은 자기들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북중 관계를 더 밀착시키는 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 아시안 게임 참여를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는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북중 어떤 관계 강화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일각에서는 이 어쨌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북한이 참가를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방중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좀 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아시안 게임이 다른 국가에서 열렸더라도 네. 아마 북한이 참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정상적인 어떤 스포츠 교류나 이런 걸 해서 자기 어떤 국가의 외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토했을 거고요.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꼭 아시안 게임이 아니더라도 방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국경 개방을 하면 그 공포가 이제 상당히 완화됐을 텐데 네. 특히 이제 김정은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과 만나는 과정은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한이 그 방역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나가면 그 외국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상 외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야 될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미일 정상 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의가 특히 군사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예. 북한의 비핵화를 억제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북중 어떤 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중은 그런 코로나19나 이런 문제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북한 측에 해소가 되면 김정은 방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을 정말 뭐랄까요, 전례 없이 상당한 비판을 했었고 그만큼 좀 상황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국경을 열기 전에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경 개방 전에 지금 김덕훈하고 김덕훈 내각을 김정은이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을 하라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건 국경 개방 전 기강 잡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경 개방 전에 굳이 이런 방식으로 기강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북한이 지금 경제난과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사자가 우리 그 정부 발표도 한 240명 정도가 지금 올해 1월에 7월에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에 그 책임은 당연히 김정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김정은은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김덕훈과 내각에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형적으로 고난행군 때도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상황에서 그 경제 위기에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양을 찾은 게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입니다. 이 농업 담당 비서를 고난행군의 이 책임자로 몰아서 처형을 했고 인민들의 반발을 분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화폐개혁 실패했을 때도 박남기 재정부장을 희생양을 처형했습니다. 삼았군요. 희생양으로 처형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경제 실패의 희생양으로 김덕훈과 내각 관료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도 좀 끝으로 여쭤볼게요. 이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고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합의가 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다가올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북한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갈등 상황으로 가면 북한에게는 유리합니다. 전략적으로 중국과 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밀착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중 관계가 밀착하는 관계로 가고 미중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나가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예. 관계로 갈 때 당연히 대북 제재는 더 세지고 중국은 더 그걸 철저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중 협력으로 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질서는 미중 협력으로 가는 상황보다는 미중 갈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미중 간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예. 중국을 김정은이 방문해서라도 중국과 어떤 밀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